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이상님의 날개, 지금 시작합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이 소설의 첫 구절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약 한 페이지 반 정도가 이야기가 너무도 어려운 문장들로 채워집니다. 진짜 스토리는 이러한 난해한 천재의 하소연으로 이뤄진 한 페이지 반이 지난 후에 펼쳐진다고 보면 돼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나는 경성의 33번지에 살고 있어요. 나는 33번지가 마치 유곽 같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유곽이에요. 18개 업소가 있고 송이송이 꽃다운 나이의 젊은 여자들이 몸을 팔고 있는 곳이죠. 나의 아내도 이곳에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나는 아내를 아주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에게 누가 될까요? 아내 외에 다른 이들과 인사도 안 하고 지내요. 나아가 아내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아내가 여기 있는 송이송이 꽃다운 여인들 중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집이 없어요. 방이 있죠. 대문에서 시작해서 7번째 칸이죠. 나는 럭키 세븐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그 사실이 훈장인 양 그렇게 기뻐해요. 사실 이 방은 정확히 말하면 아내 방인데 그걸 칸막이로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창문 없는 쪽이 나의 방이죠. 기온도 침침한 정도도 정말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죠. 나는 행복과 불행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저 그날 그날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면 그만인 거죠. 아내의 방은 볕이 약간 들어요. 창을 열어놓으면 최대 책보만한 볕이 들어오죠. 아내가 나가면 나는 아내의 방에 들어가 햇살에 반짝이는 화장대의 화장품 병들을 바라보며 그 찬란함에 감탄하기도 하고 작은 돋보기로 휴지를 태우기도 하고 거울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화장품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으며 아내의 체취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놀아요. 나는 그렇게 노는 것만으로도 금방 피곤해져요. 그리고 자기 공간으로 돌아와요. 같은 방이긴 하지만 나의 방은 더 침침한 그 공간인 거죠. 이부자리가 깔려 있어요.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는 그 이불이 몸뚱아리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죠. 이불 속에서 이런저런 주제를 골라 연구를 해요. 그 축축한 이불 속에서 나는 발명도 하고 논문도 쓰고 시도 짓죠.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뇌 속에는 무의미하게 엉켜있는 신경덩어리가 있을 뿐이죠. 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싫어요. 뭔가를 생각하면 아내와 의논을 해야 하고 아내는 나를 꾸짖을 거고 아내의 꾸지람은 무섭기보다는 성가셨죠. 귀찮아요. 인간으로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 귀찮은걸요. 아내는 오전 11시에 첫 번째 세수를 간단히 하고 저녁 7시에는 두 번째 세수를 하죠. 사실을 꽃단장을 하죠.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하고요. 내객도 자주 와요. 그걸 알면서도 나는 아내의 직업을 몰라요. 내객이 오는 날이면 나는 온종일 나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하죠. 우울하죠. 아니, 소설에서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한다고 나와요. 소설 속에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객이 가고 나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줘요. 은화 50전. 그걸 어떻게 쓰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걸 좋아해요. 아내가 사준 금고형 저금통에 그걸 놓고요. 저금통의 열쇠는 아내가 가지고 있죠. 어느 날 나는 저금통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고 아내에겐 못 보던 비녀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나는 저금통에 신경 쓰는 것조차 안 하게 되죠. 나는 대단한 사실을 알게 돼요. 늘 아내가 어떻게 돈이 생기는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되죠.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주고 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왜 아내에게 돈을 주고 가는지는 알지 못하죠. 내객들이 돌아가거나 외출해서 돌아오면 아내는 나의 방을 찾아와요. 이불을 들치고 나의 귀에 생동한 말을 몇 마디 하며 나를 위로하죠. 나는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며 웃고요. 아내도 웃죠. 하지만 나는 항상 아내의 웃음 속에 숨겨진 슬픔을 보죠. 나는 금고형 저금통을 변소에 갖다 버려요. 원래는 아내의 방에 갖다 놓을 생각이었어요. 저금통에 은화를 집어넣는 일이 귀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은화를 집어넣는 것도 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아내에게 내객이 계속 있었죠. 아내 방에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소에 버려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나의 머리맡에 돈을 놓고 가요. 나는 아내에게 내객이 주는 돈,
나에게 아내가 주는 돈,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것은 일종의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시험하고파 하죠. 아내가 밤에 외출했을 때 머리맡에 쌓인 돈을 가지고 방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거리를 헤매기 시작해요.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결국 집으로 돌아와요. 나는 아내에게 내객이 있으면 어쩌나 하며 집에 들어와요. 아내의 방문 앞에서 기침을 했더니 문이 열려요. 아내의 방에 있던 아내와 낯선 남자가 나를 내다봤고요. 방에서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부셨죠. 잠시 머뭇거리던 나는 아내의 따가운 눈초리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아내의 방을 통과해 나의 공간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외출한 것을 후회하죠. 내객이 떠난 후 아내는 지쳐 잠든 나를 흔들어 깨워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나를 봐요.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 아내의 얇은 입술이 바르르 떨리죠. 아내의 벼락 같은 꾸지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냥 나갑니다. 아내가 나간 후에도 나는 이불 속에서 아내에게 사죄를 하죠. 어차피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혼자 떠올리죠. 그렇게 1시간 동안을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죠. 아내의 방으로 뛰쳐들어가요. 아내의 이불 위에 엎드러져요. 바지 주머니에 있던 5원을 아내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다음날 깼을 때 나는 아내 방, 아내 이불 속에 있었죠. 처음이었어요. 33번지로 이사와서 산 이후로 처음으로 아내 방에서 잔 거예요. 아내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어리벙벙하던 나는 다시 나의 방에서 잠을 한숨 자고 나니 정신이 좀 들어요. 그리고는 대단히 만족해요. 아내에게 돈을 쥐어주고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주는 심리와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심리를 알게 되었죠. 나는 이제 돈이 없는 게 아쉬워요. 금고형 저금통을 변소해 버린 것도 후회하죠. 하지만 아직 이원이 있어요. 나는 외출을 하고 자정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경성역 시계가 자정을 지난 것을 본 뒤 집에 갔고요. 아내 방으로 갔고요. 아내에게 이원을 쥐어주고요. 또 한 번 아내의 방에서 자죠. 나는 너무 기뻤고요. 편히 잘 잤죠. 이제는 나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주는 쾌감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에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울어요. 그때 아내가 내 방에 들어와요. 아내는 왜 우냐고 묻고 내가 대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냐고 다시 물어요. 그러고는 돈을 주죠. 지폐요. 나는 고맙고 반가웠죠. 아내는 그 돈으로 나갔다 오라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게 들어와도 좋다고 나의 귀에 속삭이죠. 나는 돈을 쥐고 나갔기 때문에 늦게 올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티룸도 11시면 문을 닫고요. 밖에 나가보니 비도 오고요. 비를 맞고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그렇게 오한이 들자 결국 집으로 향하죠. 집에 들어온 나는 내가 보면 아내가 덜 좋아할 아내의 모습을 보죠. 내객과 함께 있는, 내객과 한참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죠. 나는 아내 방을 통과해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눕는데 오한이 점점 심해지면서 의식을 잃어요.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아내는 감기에 든 나를 근심스런 얼굴로 바라봐요. 그리고 알약 4개를 줘요. 나는 여러 날을 감기로 앓았고요. 그러는 동안 그 알약을 먹죠. 며칠 후 감기는 나았지만 아내는 나에게 계속 알약을 줬고요. 외출을 하지 말라고 했죠. 아내는 나가 외출했다가 감기 들면 공연히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하죠. 나는 약속하죠. 외출하지 않겠노라고요. 그리고 그 약을 꾸준히 먹고 몸의 기력을 회복해 볼 생각도 있었고요. 나는 그 약을 먹고 날마다 자요.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죠.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 걸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죠. 나는 수염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서 거울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의 방에 가요. 나는 아내의 방에 가서 화장품들의 냄새도 맡아보고요. 아내의 체취를 생각하며 아내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죠. 돋보기 장난도 하고요. 그러다가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최면약인 아달린 갑을 발견하죠. 4개가 비어 있었죠. 나는 오늘 아침에 아스피린 4알을 먹었는데 아내는 나가 감기가 다 나은 후에도 계속 아스피린을 주었는데 며칠 전에 이웃에 불이 나서 소란스러웠을 때도 나는 잠에서 깨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달린 갑에 딱 4알이 비어 있네요. 나는 너무 놀라서 아달린을 가지고 집을 나서죠. 산으로 가죠. 가는 동안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죠.
아내에 대해 생각하면 까무러칠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길가에서 졸도하지 않고 무사히 벤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아달린 6알을 모두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어 먹어요. 그리고 벤치에 누워서 자요. 하루 낮과 하룻밤을 거기서 잤죠. 나는 혼란스럽죠. 나가 그동안 먹은 게 아스피린인지 아달린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아달린이라면 아내가 너무 야속하고요. 아스피린이라면 아내를 의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죠. 나는 자기가 오해를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빨리 이 잘못된 생각을 했음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사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히 집으로 오죠. 그렇게 서두르느라 아내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죠. 아내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기척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잊은 거예요. 나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내객과 함께 있었고 한참 업무를 보고 있었죠. 좀 예민한 업무였죠. 나는 얼떨결에 자기 공간으로 들어왔죠. 나는 현기증이 났고 그걸 진정시키려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짚고 있는데 바로 미닫이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의 멱살을 잡죠. 나는 넘어지고요. 아내는 나를 덮치고 나의 몸 여기저기를 물어뜯어요. 나는 아팠죠. 그러나 반항할 생각도 없고 또 힘도 없어요. 그냥 이 결말이 어떻게 나나 물어뜯기며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아내와 같이 있던 내객이 아내를 덥석 안아가지고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안겨 들어가죠. 그걸 보는 나는 아내가 너무 미워요. 아내는 나에게 소리를 질러요. 밤새워 도대체 뭘 하느냐고, 도둑질을 하냐고, 계집질을 하냐고. 나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오죠. 나는 아내에게 너야말로 나를 죽이려던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뒷감당이 안 될 듯하여 그만두죠. 그리고 바지 속의 돈을 문지방 밑에 놓고는 몰래 빠져나오죠. 집을 나선 나는 경성역 티룸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쓰디쓴 입맛을 거두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저기를 헤매요.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를 다녀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가 있죠. 백화점 옥상에서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그동안 살아온 26년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에 욕심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죠.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었죠. 옥상에서 내려다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거리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거리에서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죠. 그러다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요. 그리고 아스피린과 아달린을 생각하죠. 나는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나에게 먹였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도 도적질이나 계집질은 한 적이 없었죠. 나는 아내와 나가 처음부터 발을 맞추어 갈 수 없는 운명이기에 그렇게 절름발이로 절뚝거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다른 거죠. 논리도 필요 없고 변명도 해명도 다 필요 없는 거고요. 나는 갑자기 겨드랑이가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그 자리가 가려워지죠. 지금은 없지만 머릿속에서 말소된 희망과 야심의 페이지가, 그 날개가 다시 한번 돋아나길 바라죠. 그 날개가 돋으라고 외쳐보길 바라죠. 그렇게 다시 한 번만 더 날아보기를 간절히 바라죠. 정신병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의 분열된 자의식과 자기 극복 의지를 그린 이 소설은 1936년 조광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